자, 현장 상황에서 별개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들 상품 금리도 영향이 갈까요?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미 이렇게 된 거죠. 디딤돌, 버팀목, 이게 정책 대출이죠.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인상했다. 이게 언제요? 8월에. 보시면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 버팀목하고 디딤돌은요, 버팀목은 전세, 디딤돌은 주택 구입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대출 금리가 어때요? 2.1에서 3%인데 2.45에서 3.3으로, 2.1에서 2.7로 대출 금리도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된단 말이죠. 요것만 인상이 됐느냐? 자, 문정부를 까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정부 신혼주택 금리만 슬쩍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9월 기사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청년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1.3%의 고정금리 분양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렸다. 정책대출인데 이것도. 그래서 1.3%에서 1.6%로 인상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여기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9월 7일부터 일반형이 0.25%포인트, 우대형이 0.2%포인트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우대형 금리 0.2%포인트 올렸는데 또 0.25%포인트 올린다. 이게 10월 30일에 발표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들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저 정책 대출 내주는 것도 당연히 땅에서 수선하는 거 아니죠. 정책 대출 내줄 때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한 40조 정도 풀 거야. 그러니까 한은에서 한 40조를 더 찍어내. 그래서 현금을 40조 더 찍어가지고 그걸 푼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MBS 발행이라든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MBS 발행이라든가 뭐 채권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발행을 해요. 이것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걸 누가 사는 사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 이후에 채권 가격, MBS도 일종의 채권이죠. 플러스 이자를 받아서 돌려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왔다. 내가 저거에 MBS나 뭐 채권 같은 거 산다 라고 하면은 저걸 토대로 내가 뭐 예를 들어 1%면 1%, 2%면 2% 이자를 붙여서 뭐 1년 만기 이후에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재원을 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특례는 MBS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채권이라고 해봅시다. 채권 금리를 1%를 준다고 해요. 왜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가 뭐 한 3%, 4% 되니까 수익이 이 정도는 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줘도 한 3%라는 소리예요. 4% 주면 손실 나니까. 그러면은 3% 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은행 예금이 있어요. 은행 예금 아까 평균 금리 보더라도 4% 넘어가죠. 그러면 얘를 왜 사? 물론 정책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요. 실패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은행에 예금 맡겨놓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위험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적금은 안 되면 해약하면 되는데 채권은 그게 쉽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요걸 사겠냐? 이거 안 사죠. 얘보단 많이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얘보단 많이 줘야 사는데 요걸 누가 사겠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 금리도 올려야 돼요. 한 4.2% 정도로. 그러면 3, 4% 금리로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손실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 4.5에서 5%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 자금 대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생각을 해봅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3% 더 싸. 집값 자극 하나. 해성처럼 나타난 어떤 기자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산 소득 요건이 붙어서 힘들다. 저희는 자산 소득 요건보다 더 치명적인 건 뭐예요? 신생아. 애가 있어야지. 대출 싸게 받겠다고 애 낳을 거예요? 5년짜리인데 5년 동안 100만원 이자 한다고 해봅시다. 저것도 신생아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은 디딤돌에서 파생된 거예요.
디딤돌의 요건을 갖추면서 신생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 건데 5년 동안 100만 원씩 이득 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애 키우는데 100만 원만 들어갈까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 그때 들어가는 금액들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싸게 받아야지 5년만?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보면은 1.6에서 3.3%의 금리죠. 이것도 자산 요건에 따라서 1.6에서 2.7, 2.7에서 3.3. 그 다음에 전세도 같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출을 내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려면은 재원 마련이 쉽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1.6% 금리를 풀어요? 근데 은행 예금이 4%예요? 요거 재원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살 깎아서 해야 되겠죠. 여기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8조 7,670억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해라. 그럼 시중은행의 재원 얼마예요? 26조 6천 중에서 8조 7천 빼면은 17조 8, 9천억을 은행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00% 손해보는 대출이죠. 1.6%라고 해봅시다. 은행권 지금 예금금리 하단보다도 6에서 3.3인데 3.3%가 은행권 예금금리 하단보다도 낮죠. 그러면 저 자금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손실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은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은 비 안 올 때는 햇빛이 쨍쨍할 때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손실을 누구한테 떠넘기겠냐? 타 대출 이런 쪽으로 떠넘기겠죠. 그러면은 이 손실만큼 다른 대출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의 은행채 무제한 발행,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도 있죠.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신금리든 대출금리든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로 내겠다라고 해서 특례 언제 발행했어요? 23년 1월 30일에 시작된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슨 금리다? 고정금리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장기 고정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즉 여기 고정금리라고 분명히 써있죠. 그런데 올렸어요 금리를. 그것도 8월, 10월 두 차례. 그러면은 1월 즉 거의 2월 다 돼서 시작했죠. 반년 만에 올리고 2개월 만에 또 올렸어요. 신생아 대출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내년에 신생아 대출 1.6%라고 생각하고 빌려가지고 그걸로 생각하고서 그때 자녀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 집 사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한 6월쯤 됐더니 금리가 2%로 올랐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현 시장 상황에서 별개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들 금리도 영향이 갈까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미 인상 중이고 또 두 번째 앞으로도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이번에 전세자금대출 DSR 들어간다고 그랬죠. 플러스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대출 DSR에 포함하는 것은 얘가 예외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외 항목 중에 뭐가 있어요? 정책 자금 대출. 근데 얘가 예외에서 빠져버린다. 전세자금 대출만으로도 가계부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은 이번에 특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한 70명, 80명은 DSR 때문에 받은 거예요. 금리보다. 그런데 DSR 예외에서 DSR 적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DSR을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점진적 DSR 적용이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출 회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LTV였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LTV 예를 들어 80%다.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 대출 빌렸는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지면은 대출이 3억 2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LTV 변동으로 인해서 8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면 이제는 DSR 적용으로 갚아 나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담대차주의 DSR은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40%의 DSR에 맞추려면 3분의 1 가량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할 테지만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디딤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디딤돌 대출
올해까지밖에 못 받는데 내 생에 그런 것들 받아도 될까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이자 싸게 받는 것보다 집값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돈이 훨씬 더 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왜 정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냐? 정책자금 대출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 나니까 그런 거고, 즉 그거는 정부가 돈 풀어서 버티는 거지만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것들도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터지게 되면은 여파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책자금 함부로 받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 두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